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명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직관적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명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잘 나는데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초음파, CT 같은 각종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래요. 혹은 다 정상이라서 정신과 상담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은 환자들의 호소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실제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전통의학에서 간과했던 소위 말하는 미병 상태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니드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 또한 치료와 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새로운 검사들과 호르몬 문제, 자율신경 문제, 신경전달 물질 문제, 영양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이런 영역의 의학을 기능의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능의학의 일환인 중금속 중독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 중금속 중독이라고 하면 고농도 중금속에 급성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것만을 중금속 중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이따이병, 미나마타 병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고농도 급성 중독은 찾아보기 어렵고 저농도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증상도 비특이적이고 원인 파악이 어려운 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금속 검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첫째,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즉, 페인트 작업, 농약 살포 작업, 용접 등 금속을 다루거나 공장에서 금속 계통을 다루는 것처럼 직업과 연관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수돗물이 아리수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집의 아파트 수도관, 직장의 수도관은 오래되었을 경우 중금속에서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혈액 검사에서 미네랄 과다 결핍이 보이는 경우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속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아연, 마그네슘, 망간, 철 같은 미네랄들과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 미네랄 결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미네랄 결핍이 있을 때 중금속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빈혈이 있는 경우 중금속 검사를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뚜렷한 원인은 없는데 과다한 염증, 반복적인 염증, 피부염, 알러지, 호흡기 질환, 신경통, 두통, 어지럼증, 신경계 질환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중금속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 중독은 증상이 특징적이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금속 중 일부는 태반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금속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염된 땅이나 바다로부터 나오는 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데요. 중금속은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기 때문에 참치, 연어 같은 덩치가 큰 상위 포식자 생선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품, 장난감, 세제, 염색약, 페인트, 물감 같은 물질에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아기들이 장난감 빠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된 수도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흡연은 각종 중금속 노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간접 흡연 모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각각의 중금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각각 중금속에 대한 부분이 덜 궁금하시다면 건너뛰기를 하셔서 바로 진단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의 경우 보통 음식을 통해서 흔하게 섭취됩니다. 또 직업적인 경로로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선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1차 및 2차 납 재련을 하는 경우, 납 축전지 제조업, 염화 비닐 제조 시 안정제를 섞는 작업, 크리스탈 유리 원료에 혼합하는 작업, 페인트, 배관공, 탄환 제조 및 용접 작업 등으로 노출되기도 하고 비직업적인 경로로 납수도관을 통한 급수,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로 칠한 면이 낡아 부스러진 분진이 비산되어 공기를 통해 흡입하는 경우, 유연 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배출가스 및 오염 토양의 비산 등의 경로로 노출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또 우리 유연 휘발유, 즉 자동차 타면서도 많이 흡입되니까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나 철분이 몸에 부족한 경우에 납의 위장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네랄 검사를 했는데 칼슘이나 철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 납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혈구에 있는 햄이라는 성분의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철분을 밀어내고 납이 결합하게 되어 납의 95%는 적혈구에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5% 중에 체내에 남아있는 납의 90%는 뼈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납은 적혈구에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납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예정일 경우 검진해 보시는 것이 좋고 모유를 통해서도 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이 양이 아주 적은 양으로 전달이 되더라도 체중이 적은 유아나 태아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설 경로는 대변, 소변을 통해서도 주로 배설되지만 잘 배설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게 됩니다. 납 중독의 경우 피로, 성장장애, 복통, 근육통, 빈혈, 신기능장애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아이들에 있어서는 아주 소량 노출에도 성장기에 신경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서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어린이는 ADHD, 학습 능력 저하, 반사회적 행동 양상 같은 신경계통 장애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어린아이가 납에 노출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주로 손이나 물건을 입에 넣고 빠는 행동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은은 환경오염 물질에 의해 노출되기도 하고 미용 제품, 아말감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아말감은 이가 썩었을 때, 즉 치아 우식증이 있을 때 보충제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안정성이 높아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말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치기공사 같은 직업군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은 중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례가 있는데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혈압계 중 수은 혈압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수은 혈압계가 파손되지 않는 한 수은에 노출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용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폐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수은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은 노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수은 노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어패류 섭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오염이 너무 심하고 바다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제일 유명한 병은 미나마타 병인데요. 최근에는 보기 힘듭니다. 소량 수은 중독의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며 무력감,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위장 장애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표는 해산물 섭취에 대한 권장표인데요. 상위 포식자인 참치 같은 생선보다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나 작은 해산물을 섭취한다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기사처럼 한국, 일본처럼 생선을 좋아하는 아시아인들에 있어서 서양인에 비해 수은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 칼슘, 뼈의 건강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노출되는 주된 결로는 주로 조리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구워 먹을 때 알루미늄 호일에 참기름 넣고 마늘 넣고 익혀 먹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때 알루미늄에 엄청나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또 오래되어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양은 냄비 등도 노출 위험 요소입니다. 알루미늄 캔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캔 자체는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오래되어서 코팅이 벗겨졌거나 아니면 캔을 따는 과정에서 코팅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니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켈은 식수를 포함한 음용수를 통해 많이 노출되고 호흡이나 피부 접촉으로도 체내 흡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품 내 니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식품에서 니켈이 검출되는데요. 특히 티백에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티백을 이용해서 차를 우려낼 때 오래 사용하지 말고 3분 이내로 우려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니켈 또한 스테인리스 조림 기구를 이용해서 조리할 경우 많이 노출된다고 하며 특히 새 프라이팬에서 산성식품을 조리할 경우에 용출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켈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켈이 포함된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니켈로 인해 제일 흔하게 겪는 증상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니켈 접촉 알러지 피부염은 여성분들에서 흔하게 겪는 증상일 겁니다. 싸구려 장신구 구입해서 귀에 알러지 났던 적 한 번씩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게 니켈과 접촉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피부 부위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심할 경우 천식 같은 전신 반응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니켈과 관련된 업종에 직업을 가진 분들은 만성기관지염, 부비동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따이 병으로 유명한 카드뮴 중독은 뼈와 관련된 골다공증, 골절, 콩팥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따이 병 같은 심각한 병을 찾아보긴 힘들고요. 카드뮴 또한 수은과 비슷하게 소량 노출될 경우 무기력함, 설사, 복통, 불면증, 빈혈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특히 성장기 아동에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은 배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축적량이 증가합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담배에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어 흡연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출이 됩니다.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며 금연을 하기 어려운 경우 차선책으로 카드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카드뮴에 노출된 노인 인구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치매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는 옛날부터 사약의 원료로 쓸 만큼 독성이 높습니다. 무기비소가 독성이 큰데요. 대부분의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비소는 유기비소이기 때문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하거나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소 노출의 증상은 호흡기 노출 시 목이나 폐에 자극 증상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비소에 노출되더라도 구토가 심할 수 있고 혈액세포 생산 감소, 또 심장 기능 이상,
혈관 손상, 감각 손상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피부 접촉 시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부을 수 있고 피부암, 방광암, 폐암 위험성이 증가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금속에 대해서 안내할 만큼 정부에서 중금속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금속은 반감기가 길어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금속 중독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보고 검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아, 유아, 어린이에서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수유 중이시라면 검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는 크게 모발, 소변, 혈액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변은 소변 농축 정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묽은 소변을 보면 결과에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소변으로 중금속 검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혈액으로 하는 혈중 중금속 검사는 현재의 신체 상태를 반영합니다. 반면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축적된 중금속 노출과 미네랄 섭취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모발 검사를 먼저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혈액 검사를 추가하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모발 검사 결과지 예시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모발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결과는 카드뮴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그러면 카드뮴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말고 모발 검사는 중금속 말고 왼쪽에 보듯이 미네랄 함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네랄 간의 비율을 체크해서 부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갑상선 기능, 나의 대사 속도 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혈액검사 수치의 경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지의 AS는 비소를 의미하는데요. 정상 기준치와 톡식은 독성의 기준치, 중간에 위치한 경계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계형이더라도 중금속의 위험 때문에 치료 시작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진짜 이 검사실에 따라서 결과치를 좀 다르게 설정해 놓는데 톡식이라면 아까 앞에서 봤던 고농도의 단기간에 노출될 경우 톡식으로 올라가지 일반적으로 톡식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형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중금속은 소변, 대변, 모발, 손발톱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이것은 치료 직후에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해서 모발 검사를 할 경우에 오히려 모발에서는 중금속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 중금속이 얼마나 호전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혈액 검사는 2, 3개월 후에 하지만 모발 검사는 6개월 이상 지나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금속 중독의 증상, 노출 원인과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 중금속 중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치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